안녕하세요. 양학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벌써부터 배경화면이 다르죠? 저희들이 어디로 출장을 나왔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궁금증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전문 분야의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압구정동에 있는 JJ 성형외과의 홍진주 원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양학술하고 관련된 궁금증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J 성형외과 홍진주 원장입니다. 우리 김기정 원장님하고는 예전부터 학문적인 교육을 식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주 친한데, 양학에 관한 한 제가 모든 저한테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전부 김기정 원장님한테 보내요. 아주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로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이죠. 양학 김선생이라는 채널을 아주 제가 즐겨보고 있고, 또 실제로 제가 양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채널 보고 그 영상 보면은 정말 도움 많이 받거든요. 네, 그게 너무 깊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진짜 아주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좀 그런 설명도 제가 해드려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정말 내용이 좋고. 이제 김 원장님 그 영상을 보면은 성형외과 욕을 좀 하신 분 쪽에 있어가지고 옛날엔 사이 안 좋았잖아요. 올 때는 어땠어요? 우리 진짜 징하게 싸웠었어. 징하게. 그쵸. 네. 근데 저희도 싸웠는데 서로 안 하려고 서로 안 하려고 근데 아니 그쵸. 저희 우리 맨날 응급실에 이제 뭐 골절 오고 턱뼈 부러진 사람 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다고 싸웠거든. 연세대는. 저희도 사실 이제 서로 하겠다고 그런 건데 이제 뭐 사실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도 상당히 이렇게 오버랩 되는 분야가 많고 그래서 오버랩 되고, 사실 내가 구강암면외과 책 보면은 피터슨 보면은 쌍꺼풀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쌍꺼풀도 있고 저기 코 수술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리고 근데 피터슨이 좋은 게 일러스트레이션이 아주 훌륭해. 그래서 아주 성형외과 의사들이 컨닝을 좀 많이 하죠. 네.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양악수술을 하면은 참 질문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사실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문제, 코퍼짐. 네. 근데 필연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턱이 나온 사람들, 또 중안부가 꺼진 사람들 상을 꺼내게 되면 필연적으로 코퍼짐을 아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의치 않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성형외과 원장님 모시고 좀 살펴볼게요. 코퍼짐이 왜 오냐? 여기가 그러니까 훈장기가 퍼지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이제 코 모형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코라는 구조가 평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지금 우리 얼굴이 이렇게 둥근 이 드럼통 같은, 그러니까 말안장 같은 위에 센터에, 말안장의 센터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콧볼을 보면은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그리고 이 코의 센터는 약간 높아져 있죠. 당연히 이렇게 커브가 이런 커브를 가지고 있으니까, 곡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찌됐건 뭐 양악 수술을 했건 아니면 또 요새 또 뭘 많이 하냐면 여기다 필러 넣는다고요. 한자주름 때문에 여기다 필러 넣는다고요. 코가 위쪽에는 딱딱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면 당연히 콧볼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있다가 밑에가 이렇게 콧볼 밑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게 이제 당연히 그러면 이게 벌어지고 코가 넓어 보이고 그럴 수가 있죠. 특히 양악한 직후에 많이 부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붓기가 제법 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가 이제 제일 크고, 또 이제 상악을 앞으로 저희가 빼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빼는 경우, 그렇죠. 아무래도 코퍼짐의 가장 주된 이유 같아요. 사실 이제 아까 김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코퍼짐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닌데, 그렇죠. 초기에 이제 부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하는 거하고, 간혹가다 저는요 그거 봤어요. 간혹이 아니라 제가 몇 번 봤는데 이 비중격 휘었다고? 휜 정도가 아니라 막혔어. 콜랩스, 붕괴.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쑥 들어가는 코가 되는 현상. 이제 세텀을 다 날렸나? 세텀이 이제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망가져서 콧대가 다 콧대가.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 콧볼이 들리는 건 사실은 우리가 필러를 넣어도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게 또
앞으로 이렇게 많이 빼지 않고 많이 안 1이나 보통 옛날에 제가 레지던트 때는 3mm, 5mm 많이 뺐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나와봐야 1, 2mm고 정말 그거 빼서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간 꺼져 있는 거 아니면 사각을 그렇게 많이 안 빼요. 그래서 코퍼짐 사실 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냥 처음에 부어 있는 거 네, 그리고 부어 있는 거죠. 근육이 이제 한번 이렇게 박리됐다가 그렇죠. 다시 하기까지. 근데 뭐 이제 콧볼 약간 안 줄여 놓으면 이제 조금 넓게 됐다고 느끼는 그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필러 넣으면은 한 3, 4mm는 그냥 쉽게 올라가는데 이 양악해서 1, 2mm 올라갔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사실은 그게 초기의 붓기가 지속적으로 자기 기억에도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는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술방에서 수술하면서 센치 수천을 저희도 해요. 네, 그렇죠. 예. 양쪽 날개 묶어서 가운데서 묶어버려요. 네. 그럼 이게 딱 조여 있거든. 근데 그게 이제 저희들 보통 나일론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네. 아니면 이제 흡수성 봉합사를 써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꼬매놓으면 저 한 서너 달 있으면 사실 그게 좀 풀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실 그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저희들이 신치수초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미가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좁혀진 상태에서 뼈하고 다시 붙게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퍼진 채로 그냥 두면은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이 상태로 붙게 되는. 그러니까 그 신치 수초라는 게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녹는 실로 해서 그게 퍼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분명히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흡수성 봉합사를 써요. 그게 이제 교과서에는 나일론으로 해라. 그러니까 녹지 않는 걸로 하라는 텍스트도 있는데 근데 그게 또 잘못 이렇게 당겨 놓으면 그것 때문에 좀 삐뚤어 보이고 그거 은근히 많이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냥 흡수성으로 어느 정도 시기만 버텨주자는 생각으로 그렇죠. 흡수성을 하거든요. 저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긴 비흡수성 봉합사가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실 그 비흡수성이라고 해서 영구히 버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치즈 커팅 효과라고 해서 그 실을 이렇게 묶어놔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을 성형외과에서도 이제 실을 이렇게 묶어놓는 저것도 신치수초라고 하나요? 신치수초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그러니까 별도로 피부 안 자르고 한쪽에 걸고 반대쪽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거를 바깥쪽에서 하는 거죠. 바깥에서. 이건 바깥. 그러니까 양악하면서는 안쪽에서 베이스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양악은 박리를 다 한 다음에 모아놓고 다시 뼈에 붙이니까 사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박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여기만 뚫어두면 정말로 이 봉합사의 그 지지력이 그냥 풀리면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닌데 교과서마다 나오긴 해요. 근데 양악에서 신치수초는 박리를 베이스 박리하고 이렇게 좁혀진 상태로 다시 뼈에 붙게 하니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 가서 째서 수술을 했잖아요. 째서 수술을 하면 이 안에서 이 콧날개 밑부분과 밑부분을 안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잇몸 안에서 양쪽을 잡아서 당겨서 꼬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건 밖에서 접근해서 이걸 꼬매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고 저희는 수술 과정에서 안에서 열었을 때 콧날개의 날개를 잡아서 꼬매는 거죠. 그걸 신치수초라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양악수술을 하고서 코 많이 터졌다고 컴플레인 하는 환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면 선생님은 어떻게 치료를 보통 하시나요? 사실은 1, 2mm가 올라갔다고 코가 퍼지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죠. 근데 이 양악을 하면서 코에 있는 스트럭처가 이 조직이 일단 한번 박리가 돼서 그냥 넓혀진 상태로 다시 붙어버리는 그러니까 신치수초가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했는데 나중에 풀렸거나 안 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넓은 상태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콧볼을 줄이는 게 일단은 방법이죠. 이렇게 뭐 여기 이만큼 잘라서 이렇게 자르는 게 기본적인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콧볼이 넓다 좁다는 이 코끝
콧의 높이하고 콧볼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거를 좁히면 만약에 그냥 이것만 좁히면은요 끝이 더 뭉툭해 보이는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 사실 콧볼 좁히는 이런 수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성형외과에서는 여기 웨지 모양, 쐐기 모양으로 피부를 콧볼을 줄인다. 그래서 콧볼 줄이는 대표적인 수술인데 그 대표적인 수술을 그것만 딸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콧구멍이 줄어들어 보이고 콧날개가 너무 줄면은 상대적으로 코끝이 뭉툭해 보이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살짝 올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코끝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을 권해드려요. 예, 권해드리는데 사실 이 사람이 그냥 나는 딱 수술 전후로 회복되기만 원한다 그러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냥 콧볼 좁히는 정도가 기본적인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신체 수처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문제까지 되는 가능성 거의 없지 않겠어요. 1, 2mm 가지고는. 네. 또 제 생각에는 수술 전에 약간 퍼져 있는 사람이 더 잘 퍼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죠? 당연히. 예, 당연히. 힘이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코의 구조가 코의 상부는 뼈하고 연골로 돼 있고 단단한 연골로 돼 있죠. 중간까지도 비중격 연골로 돼 있고 코끝에는 아주 말랑말랑한 날개 연골, 알라카티니즈라는 날개 연골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작 여기는 이 콧볼은 연골도 없어요. 예, 연골이 여기서 딱 끝나지 이 콧볼은 연골도 없어요. 그냥 살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 주변 변화에 의해서도 이게 콧볼이 넓어지고 코의 샤프한 느낌은 없어지고 입은 튀어나와 보이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어색하지. 원숭이처럼 되는. 어색한. 그러면 만약에 제가 양악 수술하고 나서 코 퍼짐을 컴플레인을 하는 환자가 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지켜보고 의뢰드리는 게 맞을까요? 바로 가서 하라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양악 수술 회복기를 한 어느 정도? 저는 한 6개월 얘기하죠. 네, 6개월 정도면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코도 어느 정도 그 자리가 그 자리라고 그쵸. 예. 생각하는 게 맞겠죠. 되게 근데 인내심이 없는 오늘 난리 나요. 경우가 많죠. 컴플레인 하는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코 퍼졌어요. 사실은 양악 수술하면 되게 한 4주 정도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어느 정도 사실은 사회생활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코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잘 못 참죠. 이 컴플레인 환자는 수술한 다음 날부터 시작해요. 네, 다음 날부터 코 퍼졌대. 멀었다고. 일주일 있다 얘기하자. 일주일, 한 달, 6개월. 또 코퍼짐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거 없어요? 코퍼짐이라는 게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내가 이걸 늘 사실은 하다 보면은 콧볼 넓다 그러면 내가 이거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 뭐라 그러냐면 웃을 때 이렇게 너무 넓어져요. 막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웃을 때 대한민국 김태희도 넓어져. 최고 그러니까 이 두 사진을 내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김태희도 넓어져.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쓰는 건데 또 괜찮다. 오늘 코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그 안면비대칭 환자 수술해 보면 네. 코 삐뚤어진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똑바로 만드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이죠. 나 그거 마음에 들 만큼 똑바로 만들어서 온 거 못 봤어요. 그쵸. 어느 성형외과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한계가 있죠? 일단은 그 미간 부분의 그러니까 콧뼈의 시작점이 센터가 대부분 아니죠. 그거는 사실은 수술에 의해서 교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루포트 3는 치면 모를까? 그러니까 그 수술에 의해서 교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성형외과에서 할 수 있는 휜 코는 뼈 비중격 연골의 그 이행 부위, 접합 부위에 휘어진. 네, 그게 바로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대개 이제 이 비중격의 휘어짐이죠. 비중격하고 콧뼈하고가 서로 이 얼라이먼트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나란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얼굴의 센터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콧대가 이렇게 위쪽에 그 뼈 컴포넌트하고 그 아래쪽에 비중격 컴포넌트가 서로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수술이 대부분의 휜코 수술이지 이렇게 된 걸 이렇게 가는 거는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한계가 있다. 네, 그런 건 한계가 있다고 그러고 늘 이제 변명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거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거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죠.
원장님도 오래되셔갖고 이 답변에 그 논리가 많아지셨어요. 많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로 뭐 저희 양악수술하면서 코퍼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 홍진주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결론 지어주신다면 양악 수술로 뭐 기껏해야 3mm 이하 정도로 뼈가 전진하거나 해서 생기는 코퍼짐은 사실 필러를 넣으면은 3, 4mm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런 필러 우리 팔자주름 없애기 위해서 많이 맞거든요. 예,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작은 양이고 다만 초기에 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기다리는 게 도움이 크게 되실 거예요. 네, 불필요한 수술도 안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묻는 게 있어요. 살처짐. 사실 또 저는 이 살처짐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20몇 살짜리 젊은 사람을 석수술을 어떻게 하든 간에 처질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하는 처짐은 왜 광대 성형 잘못했을 때 광대 네. 기시부 네. 이게 교근의 기시부를 잘못 건드렸을 때 그 처짐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 시기에 이 양악수술하고 나서 살처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처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살 빠졌을 때 살 빠지고 나서 이전에 입던 옷을 입으면 헐렁해 보이는 느낌. 그렇죠. 그 정도는 피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우리 연조직, 얼굴의 그 소프티슈 연조직은 옷이 아니라 스스로 줄어든다고. 스스로 쪼그러든다고. 예, 왜냐하면 그만큼의 스페이스가 필요 없으면 쪼그라들어요. 예, 특히 양악수술은 다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면 반드시 쪼그라든다. 대표적인 게 나는 내가 보기엔 그 강윤이. 대표적인 게 그런.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 쫙 쪼그라들고 뭐 한 게 아니거든. 그게 뭐 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쪼그라들고. 왜냐하면 그 연조직은 옷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스페이스가 줄어들고 윤곽에서는 사실은 있죠. 네. 근데 양악하고 윤곽하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선생님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설명을 해요. 양악은 꼭 하라고. 그러면 윤곽은 사실은 그 윤곽이라는 게 이 뼈하고 연부 조직의 접촉면을 다 방해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지 깎아낼 수가 있지. 왜냐하면 바깥에서부터 깎아내는 거기 때문에. 다듬어야지. 그러면 이제 다시 붙어야 되는데 다시 붙으려고 그러면 연부 조직하고 이 골격하고 컨택트하는 이 표면적이 달라지죠. 달라진 거예요.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의자 앉기 게임처럼 말이지. 일부가 의자 앉기 게임처럼 일부가 붙어버리면은 나머지 붙을 데가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윤곽의 경우에는 많이 깎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양악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옆을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하시잖아. 그러니까 가운데를 하기 때문에 옆에 그러니까 연부 조직하고 골격이 다 방리되지 않죠. 네. 그치? 항상 그게 다 방리되지 않기 맞아요. 때문에 훨씬 이 살처짐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얼굴 작게 만드는 게 옛날에 선생님 안 한다고 그러시지만 사실은 옛날에 그냥 연예인들 그냥 뭐 멀쩡한 연예인들 그 양악수술 해달라고 정말 많았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내셔널레가 없는 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그냥 살은 그대로 붙인 상태에서 뼈를 서로 이렇게 밀착시키는 거예요. 뼈라는 게 뼈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서로 이렇게 밀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보여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텅인 그루브에서 이게 짝 맞게 해서 짝 맞게 하면 얼굴이 최소한으로 되는 거예요. 서로 밀착하니까.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는 걸, 양악이라는 게 사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떠 있는 거, 서로 잘 안 맞는 걸 더 맞게 해서 전체적으로 작게 하니까 사실 양악 자체가 얼굴이 작아지잖아요. 네, 근데 윤곽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살처짐이 많은데 양악은 사실은 그냥 정말로 예전처럼 얼굴 작게 하는 용도로 해도 사실은 이뻐질 부분 많은데. 그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꼭 무슨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고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저도 고집이 세갖고 양악수술하고 살처짐은 별거 아니다. 윤곽이 더 문제다. 윤곽이 더 문제다. 윤곽 수술로
살처짐이 오는 사람들 그러면 어느 사람들이 더 빈도가 높을까요?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뭐 이런 거 나눠본다면 뭐 그거야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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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 많은 사람이 네, 문제고 나이 많은 사람 문제고 살 많이 그게 이제 문제고. 살 많은 사람이 문제고요. 그쵸? 그쵸. 살 많은 사람이 문제. 그러면 다이어트하고 수술하는 게 나아요? 다이어트하고 수술하는 별 차이 없다? 별 차이 없잖아요. 별 차이 하고 나서 다이어트가 되지 않나요?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래서 제 의견도 양악 수술하고 나서 뭐 살처짐은 사실 나는 그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광대 성형을 잘못해서 이거 밀어넣을 때 광대에 붙어 있는 근육에 시작되는 부위를 잘못 박냐면 이게 훅 떨어지잖아요. 네. 네. 볼처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게 제일 보기 흉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안면윤곽 수술을 너무 지나치게 했을 때, 너무 그렇죠. 지나치게 해서 여기가 늘어진다든지 어떻게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성형외과 뭐 일부 선생님들 너무 많이 잘라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감하게 잘 잘랐어요. 그렇게 와, 나 저렇게 잘라도 돼? 라고 생각할 만큼 많이 자르더라고요. 네. 심지어 이걸 너무 잘라서 여기 침샘 있잖아요. 네. 박하선이 만져져. 그쵸? 바깥으로. 네. 그래 여기 늘어져. 네.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도 문제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극적인 효과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예, 있잖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극적인 게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건데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뭐 선생님도 그랬지만 사실 성형외과 의사들의 성향이라는 게 같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그게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선생도 있고 또 아니면은 조금 보수적인 선생도 있고 뭐 그런 거고 그거는 사실은 구강암과 선생도 마찬가지로 네. 굉장히 아주 위험을 무릅쓰시는 선생님도 있고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잘해 구강외과 의사가 수술 잘해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인 거지 그게 사실은 이 그 필드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양악 수술이건 안면윤곽 수술이건 살처짐이 왔다. 그러면 이제 보통 리프팅이라는 걸 하잖아요. 리프팅이요? 네. 네. 근데 요즘 실로 써서 뭐 간단하게 하는 것도 있고 네. 제대로 리프팅하는 것도 있고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그런 치료의 순서라고 할까? 그러면 젊을 때 우리가 20대에 수술하고 나서 좀 처졌다. 네. 그 정도는 실 리프팅인가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들 하죠. 네. 예. 근데 사실 실리프팅은 사실 그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잘 된 사진 보면 또 기가 막히던데. 그거는 직후에. 직후에는 당연히 올라가 있죠. 딱.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치즈를 실로 당긴다고 생각해 보시면 실이 점차 치즈를 이렇게 물고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실리프팅은 이렇게 돌기가 많이 달린 실을 네.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걸 같이 이렇게 당겨서 그렇죠. 막 고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돌기가 계속 그 조직과 컨택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한 칸씩 릴리즈가 되는 거고 마사지 한번 푹 하면 이렇게 툭 하니까 사실은 마사지에도 끊어져요. 마사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고 있다가 밀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프팅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직후에는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니까 확실하지만 그 지속 기간은 사실은 많진 않은데 아마 그거에 만족을 하는 건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붓기가 빠지기 때문에 이게 실리프팅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붓기가 빠지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민되는 시간 동안 잡아주는 거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사실 생각해요. 그게 1년 이상 효과가 있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리프팅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나중에 정말 나이 들어서 제대로 된 리프팅 할 때 걸림돌이잖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실리프팅은 효과도 약하지만 부작용도 대단한 게 없다. 실이 남는다고 그랬었는데. 실이 나오면 어때? 그 있어도 되지 뭐. 빼면 되죠.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니에요.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나올 수도 있죠. 빼면 되죠. 바깥으로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자가진을 줘요. 얼굴
밀착 거상이라는 거야. 밀착 거상. 그러니까 아까 양압 수술은 뼈와 뼈를 서로 밀착시키는 거라면 거상술은 골격과 조직을 밀착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실리프팅은 완전히 그렇게 밀착을 할 수는 없다. 지속적으로 만들 수는 없죠. 그러면 제대로 된 안면 고상술은 보통 원장님 생각에는 몇 살 정도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없고요. 그래도 20, 30대는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좀 빠른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여배우들 보면 30대에 몰래 이제 딱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일찍 하지는 않죠.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특히 양압보다도 윤곽해서 이렇게 처진 경우 더 많이 자르고 더 이게 조직이 붙지를 못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젊은 나이에도 땡기는 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성형수술이라는 게 꼭 100점 맞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성형수술도 양수술도 마찬가지고 꼭 양수술 100점 맞아야 되면 성형수술은 꼭 100점 안 맞아도 되거든. 그러니까 부작용이 안 생기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효과의 한 80% 정도 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양악이나 안면 윤곽술을 하면 거상술을 해야 되는 시기가 더 빨리 온다, 빨리 처진다, 이런 말이 있던데 신빙성이 있을까요? 뭐 좋을 건 없지. 원칙적으로. 그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얼굴 골격이 작은 사람들이 빨리 처져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주걱턱인 사람들 보면 안 처져요. 주걱턱인 사람 안 쳐져 잘. 내려왔대도 거기도 뼈도 있거든. 그러니까 안 쳐져 잘. 얼굴이 작은 사람들은 어디 걸칠 데가 없으니까 빨리 쳐지는. 그게 원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JJ 성형외과의 안면 고상술을 한번 자랑해 봐 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생기는 현상은 주름이 있고 처지는 게 있어요. 나는요, 이 주름을 개선한다는 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처짐을 개선해야지 사실은. 이게 양압수술이 뼈와 뼈를 서로 밀착시키는 거. 이렇게 서로 교합이 안 맞으면 서로 이 상악과 하악이 서로 잘 붙질 못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빨이 서로 방해하니까. 마찬가지로 거상이라는 거는 얼굴에 있는 조직하고 뼈를 서로 밀착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면 거상의 가장 큰 목적은 주름을 피는 게 아니라 얼굴을 작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격과 뼈를 붙여주기 위해서 얼굴을 작게 만드는 게 그게 제일 큰 목적이고, 주름을 없애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액티브한 이 다이나믹한 주름이라는 게 동적인 주름들은 저는 못 없앤다고 생각해요. 그건 못 없애요. 그러니까 뭐 이거 땡겼는데 뭐 눈가 주름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짐을 개선하는 게 사실은 동안성형, 그 중에서도 밀착 거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밀착 거상은 일반 거상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기술적으로 달라요? 비슷해요. 그러나 포커스는 뭐냐면 안쪽에 있는 스마스나 이런 층을 좀 더 안쪽으로 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피부 절제는 좀 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을 그러니까 피부 아래 신부 조직을 더 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부 조직이 이제 결국은 양악할 때 방해하는 뭐 지방층도 있고 얼굴 표정근의 근막층도 있고 얼굴 표정근 그 자체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스마스라고 이제 다 알아요. 요새 스마스 땡겨요. 환자들이 그 소리 스마스라고. 그럼 스마스 땡겨요. 그리고 그것도 저기 시니어들이 나이 드신 분들. 시니어들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거를 많이 땡기고 피부는 상대적으로 적게 절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귀 주변에 생기는 흉터를 적게 한다. 그런 컨셉이죠. 사실 우리만의 뭐 대단한 노하우가 뭐가 있겠어요. 단지 우리가 이 안면 거상이라는 이 수술 자체 퍼포먼스가 완벽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뭐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안면신경이잖아요. 안면신경은 사실 안면 거상하면서 제일 걱정하는데, 실제로 제가 20년 동안 안면 거상 하면서 우리 병원의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이게 이 안면 신경을 다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술을 뭐 잘해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안면 거상 자체가 안면 신경을
쉽게 건드리지 않는 수술이다라는 안전한 수술이다. 그러니까 미국서 그렇게 많이 하죠. 이게 미국서 사실은 성형외과 의사들의 아주 그 주 수입원이죠. 미국 사람들은 다 코도 크고 코도 높고 쌍꺼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게 없어.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수술이고 네,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서운 소문이 나왔을까요? 거상에 대해서. 거상에 대해서 어떤 안면신경 다쳐가지고 그럼 회복도 안 된다. 뭐 이게 마케팅에서 흘러나온 걸까요? 안면신경을 다치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물론 있죠. 당연히 있죠. 있지만 사실 안면신경 다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당연히 이게 안면신경 다치면은 불편하죠. 금방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뭐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 그럴 거야 아마. 그럼 이제 뭐 카페에다 글도 올리고 그러겠지. 근데 사실은 그게 6개월 이후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경우를 다른 병원에서 딱 한 케이스인가 내가 20년 동안 한 케이스 정도밖에 못 봤어요. 만약 그런 문제가 많다면 우리 병원이 이게 이 페이스리프트 안면 거상 많이 하니까 올 거라고요. 이렇게 올 거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20년 동안 한 명 정도, 한 분 정도 봤나 그런. 양악 수술하고 나서 살처짐에 대해서 걱정들 많으신데요. 사실상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얼굴이 작아졌으니까 얼굴이 큰 사람에 비해서 살처짐이 올 확률이 높을 것이고 또 나이 들어서서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신다면 이렇게 유명하신 선생님 찾으셔서 네. 간단한 시술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악술하고 나면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기거든요. 생기고 나서 한 6개월 있다 제가 팔로우를 해보면 뭔가를 꼭 또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난 처음 본 사람 같은 사람이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양악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조금 더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더 예뻐지고 싶다든지 조금 더 성형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그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혹시 그 병원에 양악을 하고 추가로 성형수술을 하려고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죠. 주로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 게 있을까요? 양악을 이전에 하셨던 분을 사실은요 몰라요.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알아? 그냥 저는 그냥 일반적인 환자분하고 같이 대하는데 나중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히스토리에도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악한 지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 사실은 일반적인 거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냥 이 사람이 약간 좀 부었나 보다 그런 정도? 그 정도죠. 예, 그래서 구분이 안 되고 특별히 뭐 양악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수술을 하시거나 그런 거는 전 못 느꼈어요. 네. 저는 이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하고 와서 양악 수술을 해달라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이 잘라놔서 위험하죠. 도대체 네. 겁이 나서 난 손을 못 대겠어요. 근데 반대로 양악술을 하는 사람이 윤곽. 윤곽하자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얼굴을 줄이는 효과가 양악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양악을 한 다음에 윤곽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네. 양악 수술하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더 도움을 원한다면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뭐 코성형이나 이 리프팅 안면 거상 같은 거는 지난번에 다뤄봤고요. 그게 가장 어떤 핵심이었던 것 같고 하나 더 생각한다면 전 이마에 보형물 넣는 거 있잖아요. 이마 보형. 네, 그게 이렇게 옆에 프로파일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나 네네. 무턱인 사람들. 무턱인 사람. 이렇게 얼굴이 우리들 말로 콘벡스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접시형 생긴 사람은 콘케이브 하다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둥근 사람은 콘벡스 하다 그러고 콘벡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턱끝을 빼든 무턱 양악 수술을 하든 이걸 빼요. 네. 근데 아직도 이마는 이런 거야. 그렇죠. 네. 그때 여기에 보형물 넣는 건 참 굉장히 효과적인 경우를 한 몇 번 경험했거든요. 그래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양악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수술했기 때문에 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실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 예전에 그
남자들은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도 사실 크게 문제가 아닌데 맞아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이쪽에 그림자가 너무 많이 지기 때문에 그림자 진다? 그림자가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뒤쪽으로 꺾여 있으니까 사실은 이 주변으로 굴곡이 생기면서 그림자가 생기고 그래서 이 위쪽까지 말고 요 눈썹 위쪽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주는 고기만 몰릴 수가 있어요. 거기를 더 두껍게 넣으면 되겠죠. 좀 두껍게 넣게.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건 있어요. 이마 보형물을 요즘은 조금 덜 해요. 그럼 뭘로 해요? 지방주입 같은 걸 많이 하죠. 지방주입이나 필러를. 왜냐하면 사실은 이마 보형물 넣는 게 아주 쉽고 재밌는 수술인데 간단한가요?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에요. 네, 간단하고 국소 맞추라고 저지마치 않아요. 저지마치 안 하고 할 수 있는 수술인데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새는 좀 그냥 그거보다는 필러라든지 지방주입을 더 많이 해서 그 수술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이제는 안 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주입을 보통 여기만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지방주입을 하는 거가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보형물을 쓰는 것도 괜찮죠. 사실 좀 훌륭한 수술이거든요. 저한테 질문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었는데 인중 축소술은 어떻게 하고 정말 효과가 있나? 나 그게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좀 하거든요.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흉터가 너무 커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흉터 없이 할 수가 없는데 네. 인중 축소 되나요? 인중 축소 받을 거예요라는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흉터가 너무 커서 안 되고 결국 여길 째야 되죠. 네, 그렇죠. 거기를 이렇게 삼자 모양으로 이렇게 째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밑에는. 콧구멍 밑에는 그 흉터가 있으면 표가 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불편하죠. 아까도 얘기했죠. 코 밑은 이렇게 벌렁벌렁해서 사실은 숨을 쉬는데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그런데 그걸 여기 흉터가 이렇게 그 입구에 생긴다면은 흉터가 보일 수도 있고 또 움직임에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네, 그거 하나만 딱 있어도 멀리서 봐서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제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50대 후반 정도 되면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수하고도. 이게 나이가 들면서 흉터가 관대해져요. 왜냐하면 흉터라는 건 우리 몸을 붙여주는 접착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죠. 접착제도 덜 필요해요. 젊은 사람들은 흉터가 딱 생기면은 팽팽하게 주변에서 당기고 있으니까 흉터가 더 많은 접착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흉터가 관대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절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개 리프팅 하는 그 이유죠. 저도 하여튼 같은 생각이었어요. 오늘 오신 김에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인중 축소술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쉬운 수술 아니고 흉터 때문에 결코 어려운 수술은 아닌데 하면은 그러게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다시 이렇게 물을 수가 없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는다면 입술을 두껍게 하거나 얇게 하거나 그것도만 전문을 하시는 성형외과 원장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사실 입술을 줄이는 거는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오려내면 잘 많이 하지 않아요? 저는 안 해요. 그거야말로 사실 아니 근데 사실 입술 축소를 얇게 하는 거는 되게 쉽고 흉터도 잘 안 보여요. 입 안으로 뒤쪽으로 째갖고 그러니까 마른 입술, 젖은 입술 있잖아요. 웻 버밀리언, 드라이 버밀리언 그 절개 그 사이로 하면은 흉터 잘 안 보이고 사실 거의 나중에 되면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줄이는 경우는 멀쩡한데 줄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전에 입술에다가 뭐 넣었다가 잘못된 거 필러가 잘못된 필러, 그러니까 그런 이물질을 넣었다가 너무 두툼해진 거, 줄이는 거 그런 경우 아주 많아요. 그런 거 많고 넣는 거야 뭐. 넣는 건 필러죠. 필러 내면 되죠. 저한테 오는 환자 중에 양악수술을 하면서 중안부를 줄일 수 있나요? 중안부. 그러니까 여길 줄이고 싶은 거야. 어떻게든. 그러니까 나는 양악수술 무슨 짓을 해도 이거 못 줄인다. 결국은. 뭐 인중이 아주 짧고 그러면 이거 올리면 좀 하겠지만 그러면 그 댓글이 바로 그거예요. 인중 축소 할게요. 인중 축소 할 테니까 양악수술로 이거 줄여줄 수 없냐. 그럼 성형외과적으로 이 중간 안무, 중 안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그게 아니 근데 르포트 1을 줄이면은
약간 줄긴 줄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뼈는 줄었는데 인중이 덮고 있으니까 밖에서 보면 똑같잖아. 그거구나. 네. 똑같죠. 내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이렇게 올라 있으면 올릴만 하겠는데 아니라면 의미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리면 눈으로 밀리고 눈으로 밀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불가능하죠. 항상 모든 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는 데까지 해야죠. 성형외과에서 양악 수술까지 가기는 좀 겁나는데 네. 그럼 양악 수술 말고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성형 수술이 있을까요? 교합이 좀 안 맞는다든지 비대칭이 좀 있는 환자들한테 그거를 그런 환자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이 양악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그거는 사실은 굉장한 잘못된 잘못된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양악을 해야 되는데 이 윤곽으로 한다. 이거는 효과가 없을 뿐더러 사실은 그 사람한테 양악 수술이라는 사실 양악 수술은 너무너무 훌륭한 수술이거든요.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의사로서 잘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비대칭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쪽을 더 많이 자른다고 해서 살이 나면 안 되는 거. 성형외과 의사로서 이런 성형은 좀 추천하지 않는다. 추천하지 않는다. 인중축소. 사실은 어떤 특정한 수술을 추천하지 않는 거는 사실은 추천하지 않는 그런 수술이 있다면 그건 사실은 저절로 이 시장에서 이 성형 마켓에서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효과 없고 맨날 욕먹는 수술을 왜 해? 그거는 사실 당연히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든 수술은 다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이상할 수도 있고 쌍꺼풀 하나를 해도 이상할 수가 있고 앞트임 하나를 하더라도 이상할 수가 있고 코에다 보형물 하나 놔도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문제지 이상하게 되거나 부작용이 나는 게 문제지 그 수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세션의 주제가 같이 할 만한 수술이잖아요. 같이 할 만한 수술은 환자가 원하는 수술이에요. 환자가 원하는 왜냐하면 성형 수술은 꼭 해야 되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양악 수술은 꼭 해야 되는 수술이야 사실은. 그거에 더 가까워 양악 수술은. 근데 성형 수술은 대부분이 꼭 해야 되는 수술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환자가 원하고 그걸로 인해서 결과가 나올 때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수술을 뭐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지나친 수술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양악했는데 더 깎겠다 이런 걸 안 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종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뭐 인중 축소 정도 그런 거죠. 그거 문제있구나. 구강암 안면외과가 의사가 바라보는 미용 성형. 아니 저도 성형을 이제는 상의를 할 때가 됐나? 저도 이제 눈에 지방 보면서 이게 많이 쳐져요 저도 이제. 그래서 결국 나는 이제 상의를 받아볼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당연히 성형외과가 해야 될 포션이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훌륭한 분야죠. 정말 재밌고 너무 훌륭한 분야인데 지나치지 않았으면. 근데 옆에서 바라보기에는 지나친 몇몇의 선생님 때문에 정말 건강하고 훌륭하신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같이 욕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친 몇 분이 좀 진정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랄까요? 맞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수술하고 이제 와가지고 또 재수술하고 또 그런 분이 있어야 또 이제 또 저희가 또 재수술해서 이제 또 하니까 뭐 저희는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하는데 네. 그러면 성형외과 의사가 바라보는 양악 수술. 양악 수술은 정말로 너무너무 훌륭한 수술. 진짜 나는 사실 이제 저도 양악 수술을 몇 번 해봤어요. 저도 몇 번 해봤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수술이고 이 수술은 정말 수술의 꽃이야. 뼈를 밀착시켜서 얼굴을 작게 하는 거야. 그냥 깎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처짐도 적고 부작용도 적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양악 수술이 꼭 필요하다면 정말 용기를 내는 게 중요하고 사실 양악 수술은 웬만하면 보험해줘야 돼. 심하네. 보험해줘야 돼. 맞아. 보험해줘야 돼. 네, 진짜. 교합 안 맞고 가는 거는 보험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그게 불편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기능적인. 단순한 미용 성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꼭 해야 돼. 성형 수술 꼭 해야 되는 수술이 아니에요. 그냥 환자가 원하고 그게 효과 있을 때 하는 수술이고 양악 수술은
환자가 잘 몰라.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거고 이걸 잘 모른다면 잘 설명을 듣고 그게 꼭 필요하다면 사실은 다른 건강을 위한 수술처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갑자기 우리 홍진주 원장님의 감동적인 의견에 지금 감동받고 갑니다. 하여튼 제가 아는 한이 JJ 성형외과도 굉장히 양심적이고 성실한 진료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양악 수술과 관련된 성형 수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모든 수술은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하지 않게 또 훌륭하신 전문의 선생님 잘 찾으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양악 수술은 꼭 필요해요. 무턱, 턱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 또 성형외과적인 의견이 어떠신지를 좀 살펴보고 이건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배워가려고 해요. 그런 마음으로 좀 왔습니다. 보통 저는 양악 수술까지 안 해도 되는 정말 턱만 작은 친구들 오면 네네. 2부 성형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저는 이거 끊어서 꼭 빼자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성형외과 원장님들 보시면 지방 이식을 하든 뭐 고아텍스를 넣든 뭘 넣든 여기다 뭐 넣어서 해결하자는 분들이 훨씬 사실 많잖아요. 그렇지도 않나요? 네, 꼭 그렇지도 않은데 네. 뭐냐면 그게 더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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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다는 거는 이제 수술 받는 분들이 수술 받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필러나 어떤 이 보형물을 넣었을 때 장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술이 간단해요. 그죠? 보통 로컬로 수술 할 수 있는 로컬? 예. 로컬이죠. 예. 로컬. 그러니까 국소마취. 전신마취 안 하고. 정신마취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부 성형술은 100% 전신마취를 해야 돼요. 턱을 잘라야 하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필러나 보형물을 넣는 거는 다 곡소마취로 하는 거거든요. 네, 국소마취. 그러면 가장 장점은 쉽게 빨리 할 수 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렇죠. 보형물의 모양에 따라서 또 이렇게 마음에 맞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면도 네. 있죠. 근데 네. 단점은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 턱끝을 이 앞쪽으로 돌출을 주잖아요.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보면은 특징이 이 길이가 짧으면서 돌출이 돼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짧아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버티칼이. 버티칼이 짧고 위아래. 앞으로 돌출돼 있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뼈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빼고 이렇게 올려주고. 이걸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무턱을 가지고 그냥 이제 앞으로 이 길이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만 이렇게 살리면은 그냥 정면이나 측면에선 좋은데 이렇게 고개를 살짝 숙이면 얼굴이 굉장히 길어 보이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필러 넣었을 때. 필러 넣었을 때. 필러나 보형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뼈에서 아래 치아하고 요 턱끝하고 여기를 줄이지 않고 앞만 이렇게 살렸을 때는 고개를 약간 숙이면 얼굴이 그냥 왕창 길어. 이 컴플레인 제법 있어요. 이게 딱 이거 했는데 나는 분명히 앞으로만 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길어 보여요. 얼굴이 길어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조심해서 해야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중력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나요? 그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보형물은 그런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보형물을 뼈에다가 붙여버리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턱끝이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필러가 내려간 거예요? 필러가 지금 여기는요 살이 제법 많잖아요. 제가 두껍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살의 중간에 필러를 넣게 돼. 필러든 지방이든 볼륨을 넣게 되면 이 뼈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꺾이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마녀턱이라고. 마녀턱이라고. 이런 현상. 사실은 턱끝이 제법 있는 외국 사람들 중에서 아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필러를 이 턱 끝에 한가운데다가 뼈 쪽에다 바짝 안 붙이고 턱 끝에 한가운데다 이렇게 놓으면 저렇게 아래쪽으로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걸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그 필러를 턱 뼈 쪽에
바짝 붙이면 또 위험하죠. 안 그러나요? 않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무슨 연예인 그 TV 프로그램에 어떤 연예인이 자기 여기다 뭐 넣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만져져요. 뭐 여기 몸무리가 이렇게 만져져요. 저기 이게 했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 넣은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만져져서는 안 되고 필러가 살을 흉내내서는 안 되고 뼈를 흉내내야 돼. 그러니까 뼈에다 바짝 붙여야죠. 그래야지 들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중간에 있으면 이렇게 쳐지면 꺾여. 필러를 그 골막하에 바로 이제 넣었다면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그렇죠. 사실은 골막하에는 그 필러를 넣을 수가 없죠. 없죠. 골막은 늘어나지가 늘어나니까. 않으니까. 그러나 골막 바로 어쨌든, 위에다 하나? 네, 바로 인접해서 골막이라는 연구 건- 조직의 제일 아래쪽에다가 넣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이거 갖고 다니는 사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실리콘 넣은 거 봐요. 흡수. 이렇게 해서 이 뼈가 다 녹았어. 맞아요. 이건 실리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실리콘이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뼈가 다 녹았어. 실리콘이 그 알베올라 보면 실리콘이 만약에 여기 있어 턱끝 진짜 턱끝에 제대로 로케이션이 됐다면 그렇게까지 안 녹아요. 그런데 지금 요 위쪽에 지금 보면 요 위쪽이 턱끝보다 그렇죠. 위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프트하잖아요. 뼈가 굉장히 이렇게 치조골이라고 그러죠. 치조골이니까 이렇게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요. 저도 그런 케이스 하나 봤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 보형물 하나 빼는 수술 한번 한 적이 지금 이게 실리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리콘이라서라기보다는 어떤 이물질이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압박이 압박이 들어있으면 여기 조직이 굉장히 여기는 다 근육이잖아요. 근육이 이렇게 계속 밀리기 때문에 치조골이 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뼈가 요 턱끝 여기 좀 더 단단한 턱끝 뼈에 걸렸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일까지는 안 생겨요. 네. 근데 이게 수술을 여기다 안 놓고 꼭 위쪽에다 잘못 놓으면은 치조골이 밀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옆 사진을 보면은 더 확실하게 치조골에 들어가요. 근데 이 턱 끝에 넣어도 사실 약간 밀려요. 한 1, 2mm 정도 밀려요. 근데 뭐 사실은 뭐 크게 문제는 아니니까. 고텍스면 그렇지는 않아요? 고텍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음. 네, 똑같고 지금 저거는 사실은 치조골에 넣었으면서도 보형물이 너무 크네요. 너무 크죠. 보형물이 너무 크네요. 네, 그래서 큰걸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뚫렸어. 제가 얼마 전에 봤던 환자 아닌가 모르겠다. 저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딱 나도.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두 달 전에 그런 환자가 있었어. 아니 잘 모르고 있더라고. 나는 그냥 보형물 빼달라고 그래서 빼는 뚫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녹아 있어요. CT를 사실은 찍어놓고 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갔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이게. 그래서 CT를 켜봤더니 완전히 너무너무 이상하게 들어가 있고 한쪽에 그 저거 있죠 멘탈 러브를 완전히 먹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감각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 딱 여기 이렇게 걸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넣을 때 멘탈 러브 날린 거죠. 멘탈 러버가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 감각을 만드는 신경. 신경. 그러면 필러나 보형물은 반대하신가요? 아예?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니, 많이 써요.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게 크지 않게 네. 또 정확한 위치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특히 턱끝이 길었는데 무턱 중에서 긴 무턱들이 있잖아요. 네, 긴 무턱들한테 함부로 쓰면 더 길어졌다고 컴플레인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저같이 이제 이부 성형술 턱 수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장점은 조절이 된다는 거죠. 지금 긴 턱은 약간 올리면서 고정을 해요. 전진을 해서 올리면서 고정을 하고 얼마든지 돌출도 만들 수도 있고 길이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다 한데 단점은 일단 전신 마취하죠. 그 다음에 감각 떨어져요. 한동안 당연히. 이게 신경을 아주 제가 손상을 입히는 건 아니지만 자르는 과정에서 신경을 잡아당기면서 수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감각 좀 한동안 떨어질 거고 나중에 이 스템이 져서 여기 만져져요. 계단이. 뼈의 계단이 만져지기 때문에 그걸 또 컴플레인 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자면 긴 턱에 무턱이고 뭐 하다면 절골하는 게 나은 거죠. 긴 턱에 그렇죠. 이게 길고 무턱이다. 긴 무턱에는 절골이고 짧은 무턱에는 짧고 그냥 조금만 빼면 되고 정도라면 필러가 낫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짧은 무턱도
짧은 무턱도 절골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쉽진 않죠. 그때는 사실 오히려 보형물이나 필러가 그렇죠. 나죠. 저도 너무 짧은 경우, 너무 짧은 경우에는 네. 보형물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형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의뢰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형물 쓰실 줄 알았는데 안 써요. 저. 그러니까 선생님은 안 쓰지만 사실은 쓰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쓰죠. 네. 예. 근데 이런 엑스레이 보고 허억해서 근데 이거는 완전히 저거예요. 그러니까 치조골에 걸린 거예요. 보형물이 치조골에 걸려서 문제인 거지. 사실 여기 이 턱 끝에 이 뼈에 치료는 걸렸던 그거보다 위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걸려서 압박 때문에 그런 게 딱 그 환자도 근데 너무 큰 걸 넣은 거지. 그렇죠. 너무 큰 거 넣은 데다가 여기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이게 이쪽 위로 갈수록 조금 소프트해지고 뼈가 아래로 갈수록 리지드해지니까 여기 걸린 거죠. 그리고 아주 심하게 뒤에 있는 경우 제가 이제 절골을 해서 이부 성형술을 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면 나중에 뭐 좀 넣자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넣을 수 있을까요? 네. 그때 지방 넣나요? 보형물이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네. 지방은 근데 이게 이렇게 잘라서 뺐으니까 스텝이 져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쁘게 만들기 쉽지 않을 텐데. 좀 다듬으면 돼요? 네, 다듬으면 되고. 그러니까 지방은 안 되고 일단. 음. 지방은 여기가 사실은 지방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다 근육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방 넣어봤자 음. 효과가 없고 필러를 넣는데 사실은 이제 이부 성형하게 되면 이 턱끝 성형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안쪽으로 유착이 있잖아요. 유착이 있으면 필러 넣어도 사실은 그렇죠. 익스펜션이 안 이게 되겠지. 확장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보형물을 써야 되죠. 턱 말고 다른 부위의 보형물에 대해서 그래. 맞아요. 또 뭐 여기 너무 갸름하다면 여기 넣어달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보형물 좀 넣으세요. 한 번도 해본 없어요. 그거 흔하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이거. 귀족 수술 귀족 수술.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양압 수술을 한다면 사실은 필요가 없는 수술이죠. 양압 수술을 한다면 필요가 없는 수술. 근데 이제 하악은 요거만 하고 하악만 하겠다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귀족 괜찮아요? 귀족을 그럴 때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네, 생각해요. 네. 저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귀족 수술을 팔자주름 없앤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맞아요. 팔자주름이 개선되는 효과는 사실은 귀족 수술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팔자주름 개선은 필러가 나은 거예요? 필러나 지방주입은 팔자주름은 어차피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인중은 다 근육이잖아요. 근육과 지방이 만나는 경계선이 어떻게 그게 스무드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일시적으로 녹는 필러 그리고 아니면 지방 이런 걸 해서 일시적으로 살짝 펴놨다가 또 생기면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걸 뭐 다 없애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팔자는 이 밀착 거상으로 해결을 못하나요? 밀착거상으로 해결이 반만 돼요. 왜냐하면 이 위쪽 부분은 해결이 잘 안 되고 이 아래쪽 부분이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못 당기잖아요. 눈에 걸려서 아까도 중하면 눈에 걸려서 못 당기잖아요. 이렇게 당기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는 좀 남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그 축 쪽에 센터 쪽에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바깥쪽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팔자주름의 그 안쪽 부분, 그 시작점 부분은 잘 안 없어지고 바깥쪽은 좀 좋아지고 그렇게. 리프팅 레이저 맞아. 리프팅 레이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야. 아까도 김태희 사진에 그게 뭐냐면 팔자주름도 확 나오거든요. 팔자주름은 원래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뭐 자꾸 뭐 늘려고 그러지 말란 말이지. 더군다나 20대나 30대 초반이 이게 되지 않는 건데 자꾸 그러니까 그때도 늘 답이 있는 게 아니다. 네, 오늘은 무턱. 그러니까 무턱 중에 양악 수술을 할 정도의 교합 이상이 아니라 조금만 모자란 분들을 위해서 어떤 치료가 가장 올바를지 한번 상의를 해봤고요. 결론은 좀 길고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하다면 절골을 해서 빼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주 간단하게 조금 어느 정도의 효과를 원하신다면 간단한 필러 혹은 보형물 삽입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뼈의 골격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 근데 필러나 보형물은
당연히 그 염증이라든지 또 아까도 그런 한계들이 있는데 이제 간단하다는 게 사실 성형수술에서 양악수술 말고 이 성형수술에서는 간단하다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리프팅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간단하다는 것도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중요한데 항상 이 그 얻을 수 있는 것과 좀 이 그 감수해야 되는 위험을 둘 다를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